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이것들을 확인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철학자가 살아보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이 필요한 순간, 이곳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인간관계가 몇이나 됩니까? 단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억. 처음엔 분명히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그 순간의 충격. 그 감각을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순간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후회를 합니다. 왜 그때 그 신호를 무시했을까?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이 너무 매끄러웠거나 약속을 한 번 어겼는데 그냥 넘어갔거나 태도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거나 그런 작은 균열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보는가?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봐야 다시는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단 하나의 기준을 드릴 겁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심리검사도, 관상도, 혈액형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 빠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초고속으로 첫인상을 처리합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날리니안 바디와 로버트 로른탈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방을 처음 본 지 단 2초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합니다. 2초입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표정, 눈빛, 말투, 체형, 악수의 강도, 이 모든 것이 2초 안에 처리되어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라는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거의 대부분 틀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란 2초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인상에서 수집하는 정보들, 즉 외모, 말투, 분위기, 카리스마, 친절함, 유머 감각은 모두 표면입니다. 표면은 누구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제시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매력적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첫인상을 잘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첫인상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한번 형성된 인상을 바꾸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좋게 해석하려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오늘 바빴겠지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상황이 어려웠겠지라고 해석하고, 태도가 돌변하면 기분이 안 좋은 날이겠지라고 넘어갑니다. 이 편향은 매우 강력하여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초기의 인상을 지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사실은 수십 번의 신호를 당신 스스로가 무력화시킨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당대 누구보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낙관주의와 감상주의를 철저히 거부했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미화 없이 바라보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의무로 삼았습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성격에 관해 남긴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이 달라질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들으면 지나칠 수 있지만 그 함의는 매우 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변했어라고 말할 때 실제로 변한 것은 그 사람의 핵심 성격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환경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그것은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는 그의 윤리학적 저작 게이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와 더불어 도덕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에서 비롯되며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행동의 패턴도 결국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관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지침이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지금 특정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유사한 조건에서 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처세술과 잠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라. 왜냐하면 반복되는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을 어리석음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상호작용은 양쪽 모두 자신의 최선을 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실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시간과 다양한 조건이 주어진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새로 만난 사람에게 빠르게 신뢰를 주고 싶은 욕구는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성격은 불변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본성의 표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 흥미로운 에세이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관상학에 관하여라는 글입니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인간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내면의 성격이 새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자서전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성격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얼굴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화를 자주 낸 사람은 얼굴에 특정한 근육의 긴장이 남고,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입 주변에 독특한 선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사실 현대의 미세표정 연구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폴 에크먼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얼굴에는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미세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미세표정은 0.25초 이내로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순간 그 사람의 실제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세표정을 실시간으로 읽는 것은 훈련된 전문가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표정 하나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이득이 될 것이 없을 때도 친절한지, 그 사람이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지 아니면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지, 이 패턴들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격의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관찰해야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관성은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쉽게 일관되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라고 말하면서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말의 일관성은 있어도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은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말하면서 자신보다 아래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선택적 친절을 보여줄 뿐이지 진짜 일관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일관성이란 관찰자가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감시받지 않아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이 문장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진술인 동시에 타인을 판단하는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됩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반복되는 친절. 한 번의 약속 이행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행. 한 번의 솔직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솔직함.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반대로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변명, 반복되는 불일치는 이미 그 사람의 패턴이 된 것입니다. 일관성을 관찰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약속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타인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이 상대방의 시간보다 중요하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외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예외를 당연하게 여기며 늦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말의 무게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말을 쉽게 하고 연락을 안 하는 사람, 나중에 꼭 해줄게라고 말하고 잊어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도구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큰 약속도 도구로 씁니다. 당장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당장 자신이 편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아랫사람 또는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짜 본성이 가장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 즉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약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의 핵심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진짜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당신에게 친절하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 무례함이 향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과 사소한 약속을 구분합니다. 큰 계약, 중요한 결정, 핵심적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작은 것들은 좀 유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큰 약속을 어떻게 다룰지를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과 큰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작은 것도 어기고 큰 것도 어깁니다. 이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도 지키고 큰 것도 지킵니다. 매우 단순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반대로 판단합니다. 작은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고 큰 일에서는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이미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큰 약속을 지키는 순간에 갑자기 그 의지가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것들을 반복해서 지켜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큰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도덕의 기초로 보편적 법칙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습관적으로 어기는 것은 칸트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무의미해진 사회에서는 신뢰가 불가능합니다. 신뢰가 불가능한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대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 정도 가지고라며 오히려 지적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핵심 신호입니다. 자신의 작은 불일치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과 신뢰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작은 불일치를 통해 이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자,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그 신호들을 보면서도 무시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어리석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 구조 속에 매우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인지적 부조화를 피하려는 본능.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안한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이미 가진 믿음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강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뇌는 자동으로 그 충돌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 해소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믿음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보를 무력화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은 더 쉬운 쪽인 새로운 정보를 무력화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번엔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 평소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명백한 신호를 앞에 두고도 믿음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매몰 비용의 오류. 관계에도 매몰 비용이 존재합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감정을 쏟고 기대를 가졌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은 엄청난 손실처럼 느껴집니다.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이것이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이미 이렇게 감정을 쏟았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그 시간이 다 낭비잖아. 이런 생각이 이미 문제가 보이는 관계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되고 더 오래 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 이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이 실망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계속하거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절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틀린 것이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명백한 신호를 앞에서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네 번째 이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을 볼 때도 이 메커니즘을 적용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사실로 믿고 불편한 모습은 그림자로 치부합니다. 저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진짜 모습은 내가 아는 그 모습이야. 이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인간은 종종 자신이 보고 싶은 세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세계는 표상이며 인간은 자신의 인식 틀 안에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필터링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처음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은 말이 유창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좋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키고 배려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모두 관계 초기에 집중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노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변명보다 인정이 앞섭니다.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그 선택 방식에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친절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특별히 친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거나 무례한 사람은 그 친절함이 진심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과의 만남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도 친절하고 신뢰 있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진짜 모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인 상황에서만 친절하고 유용성이 사라졌을 때 태도가 달라진다면 처음의 친절함은 투자였을 뿐입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역시 시간과 반복된 관찰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관계 형성을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깁니다. SNS는 낯선 사람과 즉시 연결되고 공유하고 친밀함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친밀함의 증거처럼 느껴지고 진심의 표시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빠른 친밀함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도한 자기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관계 초기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서로에 대해 거의 모르는 상태이지만 많은 것을 공유했다는 경험이 우리는 가깝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착각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실제 근거 없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기초가 취약합니다. 표면적인 친밀함 아래에 진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첫 번째 진짜 갈등이나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는 경험은 이 과도한 자기 노출로 만들어진 가짜 친밀함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상황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 패턴을 관찰할 기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난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를 권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도구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짧은 시간 동안은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성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조급하게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빠르게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하거나 배타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충분한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좋은 사람은 그 시간을 기꺼이 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빠른 친밀함을 강요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요구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할 시간을 주기 싫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특히 다음 4가지 상황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관계 초반에는 대부분의 상호작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실망감을 건강하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지. 처음으로 노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둘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서의 행동. 인간은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짜 본성은 압박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당신에게 전가하는지, 아니면 상황과 관계를 분리하려고 노력하는지. 힘든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유지하는지. 이것이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입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 이후의 행동은 천차만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수정하려는 사람과 변명을 하거나 잘못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은 성숙함과 신뢰 가능성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합니다. 넷째, 이야기할 때 누구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대화 패턴에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피상적인 반응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진정한 상호작용이 아닌 청중이 필요한 무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기억하고 이후에 다시 언급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재 자체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데 라는 느낌과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관심 있어 보이는 것은 연출될 수 있지만 진짜 관심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표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작 파레르가와 파라리포메나에서 명예에 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명예를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민적 명예, 직업적 명예, 그리고 기사적 명예.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민적 명예의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시민적 명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이 명예는 화려한 업적이나 인상적인 성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의무들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에서 축적됩니다. 이것은 즉, 평판이란 한순간의 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판은 쉽게 얻어지지 않으며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도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명예는 외부적 양심이고 양심은 내부적 명예이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명예와 양심은 같은 것의 2가지 표현입니다. 내면의 양심이 건강한 사람은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이 쌓여 외부에서 보이는 명예가 됩니다. 그러나 양심이 없는 사람은 명예를 외부적으로 연출하려 하고 그 연출은 결국 무너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평판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작은 의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양심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적 관점에서 이 양심의 수준이 그 사람의 핵심 성격이며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패턴을 읽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패턴 읽기란 개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의 지각은 사건이지만 반복되는 지각은 패턴입니다. 한 번의 변명은 상황이지만 반복되는 변명은 성격입니다. 한 번의 무례함은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무례함은 태도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패턴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용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록하십시오. 머릿속으로만 관찰하면 인지 부조화가 작동하여 불편한 신호들이 희석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을 가능하다면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감정에 흐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록을 다시 보면 패턴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둘째,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무언가 이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느낌을 합리화로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탐색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가, 태도가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가, 작은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가. 직감은 이미 패턴을 감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나에게 친절한 것과 모두에게 친절한 것은 다릅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친절하다면 그것은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에게 비슷하게 친절하고 비슷하게 솔직하고 비슷하게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입니다. 넷째, 말이 아닌 행동의 반복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말과 같은 방향인지 다른 방향인지를 반복해서 관찰하십시오. 그 방향이 일관되게 같다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향이 반복적으로 다르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 이 사람이 말하면 왠지 믿어진다. 이 사람과 있으면 왠지 편안하다. 이런 감정들은 모두 실제하고 또 소중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가 밝힌 설득의 원칙들 중에서 호감의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더 신뢰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감은 외모, 유사성, 칭찬, 접촉 빈도 등에 의해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좋아지는 감정 자체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좋아지는 느낌과 이 사람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핵심입니다. 감정은 관계의 동기를 만들어 주지만 패턴은 관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감정만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면 감정이 변하는 순간 방향을 잃습니다. 패턴을 함께 보면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이 관계가 신뢰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기 기만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의 계보에서 인간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얼마나 정교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합니다. 니체가 제시한 개념 중 노예 도덕은 자신의 약함을 덕목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신호를 무시하는 자신의 행동을 사람을 믿는 것, 너그럽게 보는 것,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재해석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덕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자기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좋게 믿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과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자기 극복입니다. 또한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에게 솔직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타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좋게 보고 싶은지, 내가 왜 불편한 신호를 무시하고 싶은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신뢰는 처음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반복된 일관성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신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공짜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는 쌓이는 것입니다. 반복된 약속 이행, 반복된 솔직함, 반복된 배려, 반복된 책임감. 이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뢰는 한 번의 위기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의 근거가 수많은 반복된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초반의 과도한 친밀함이나 말로만 만들어진 신뢰는 첫 번째 시험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신뢰를 준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신뢰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사람에게 미리 신뢰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판단 방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더 잘 믿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면 진짜 좋은 사람도 놓칩니다. 반면에 모두를 쉽게 믿으면 나쁜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일관성을 기준으로 한 반복 관찰입니다. 이 방식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친해지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신뢰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짜로 오래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감정의 밀물과 썰물에 휩쓸리지 않는 실제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바라볼 때 의지의 내려놓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태도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의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실수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믿는 것만큼이나 부정확한 판단입니다. 진짜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좋은 사람이 보여주는 신호를 읽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일관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기억하고 지킵니다. 다음에 밥 먹자를 말한 후 실제로 연락하고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보다 인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슷하게 대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존중을 보이고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관된 태도가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동일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된 사람에게는 깊은 신뢰를 줘도 됩니다. 그 신뢰는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살면서도 고독의 가치를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파레르가와 파라리포메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나 유지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이 아닌 양을 추구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좋지 않은 관계에서도 머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선택적 교제를 권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한된 에너지와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투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피상적으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냉소주의나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깊이 신뢰하면 실제로는 아무도 깊이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일관성을 관찰하고 그것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깊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소진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일관성을 관찰하는 동안 자신의 일관성은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인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행동하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일관성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관성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일관성 없음에 상처받는 것은 자신의 가치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모입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일관성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반대로 일관성 없이 행동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자신의 반영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고 노력해도 잘못된 관계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관찰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어긋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말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했거나 작은 것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보였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불쾌함을 느꼈거나 그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좋게 보고 싶어서 이 관계가 좋은 관계이기를 바라서 혹은 거절하거나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내면의 목소리는 이미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민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에 져서 블링크에서 훈련된 전문가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이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에 느끼는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패턴을 감지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반응하는 것인지를 탐색하고 실제 관찰로 확인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행동 하나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그 사람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서두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그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빠르게 가까워지는 것보다 천천히 쌓인 신뢰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은 관찰로 충분하지 않은 신뢰의 근거를 가진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빠르게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의 일부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음번에 다르게 행동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일관성을 기준으로 한 반복 관찰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감정이 아니라 패턴. 말이 아니라 행동. 이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만이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처음의 인상에 바로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지,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동일한 사람인지, 그 반복된 행동들이 말해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인 사람.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같은 사람. 그것이 진짜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아마 그 사람도 이 이야기가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